자, 법률행위 해석은 이제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나온 지가 꽤 돼서 한번 잡아보시는데, 그럼 항상 의사표시 그러면 머릿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위, 즉 내심의 효과의사와 그걸 외부에 표시한 표시행위,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나시죠? 그럼 해석은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당사자들의 진위가 일치하고 있다, 또는 판사가, 즉 법원에서 당사자의 진위를 안다면 당연히 그 진위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무슨 해석이라 하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자연적 해석. 자,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들의 진위가 일치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있는 경우 그 진위대로 해석을 내주는 거. 자, 이것들을 이제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상관없이. 여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오표시 무해 이론이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규범적 해석은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자, 당사자 의사가 전혀 일치가 하지 않아요. 똑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한쪽은 A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B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당사자의 진위도 일치하지 않고, 또 법원에서도 당사자들의 진위가 뭔지 알 수 없더라는 거죠. 진위가 일치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위를 알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계약서대로.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고 나오죠.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은 어쨌든 계약서에 써져 있는 걸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것, 즉 표시된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는 건데, 보충이라는 얘기니까 자, 안 써져 있다는 거죠. 즉 정해놓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사를 법원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의사는 당사자들의 실제 하는 의사가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제 요거죠. 가정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법원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서. 이걸 당사자의 실제 하는 의사다 또는 주관적 의사다, 이런 얘기로 나오면 틀리게 되죠. 자, 기억이 나시나요? 해석 방법 세 가지 정도 기본 잡으시고, 자, 이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면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엑스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즉 양 당사자는 전부 다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하기로 합의는 된 거죠 지금. 근데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를 했어요. 표시는. 자, 이랬을 때 자, 이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것이냐 Y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양 당사자의 진위는 X토지로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 즉 오표시 무해 이론에 의해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맞았죠? 그러면 2번, 위 1번의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을 착각했다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X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오표시 무해 이론은 다시 정리하겠는데, X토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매매계약을 성립시켜줬고, 그렇다면 Y토지는 계약서에 써졌긴 했지만은 Y토지는 아예 매매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착오로 취소한다, 무효다, 그 얘기는 성립된 이유 문제라고 그랬으니, 자, X토지든 Y토지든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취소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 자, 3번은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 상대방 병도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또 의사가 뭐 하고 있나요?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갑과 병이 지금 계약을 하는데, 지금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고. 그런데 병도 을을
을과 계약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을을 통해서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냐면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서로 일치가 됐다면, 자 이제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갑과 병은 전부 다 을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만은 전부 갑이 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으로 일치가 됐으니 을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결국은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자연적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확정하는 것도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치됐으니까 일치된 대로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또 그거 비슷한 게 이제 4번,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계약을 하는데 행위자하고 또 계약서의 명의자가 다를 때 이런 문제가 있었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계약의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는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를 쓰는데 제 이름을 쓰지 않고 뭐 윤엉기라고 이렇게 썼더란 거죠. 윤씨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서의 명의자는 유씨로 돼 있고 계약 행위는 유씨가 했고, 그럼 도대체 누가 여러분 입장에서 계약의 당사자인지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겠죠.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게 되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과 저의 진위가 뭐 되고 있다면, 일치되고 있다면 일치된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보면 돼요. 근데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럼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시된 대로, 즉 계약서에 써진 대로 그랬으니까 계약서에 써진 대로는 것은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약서에 써진 사람을 계약 당사로 보는 게 일반적인 객관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서 계약 체결할 경우에, 자 일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3번 지문처럼 그럼 일치된 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 주면 되는데,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대요. 그럼 일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 뭐 규범적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자, 5번은 결국 이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이 하는 거죠. 해석 권한을 갖는 것은.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썼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판례가 바로 이 5표시 무예의 원칙이죠. 자, 5표시 무예의 원칙은 일단 자연적 해석의 일종이고요. 이건 자연적 해석,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 개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X토지하고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은 진인은 전부 다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단 말이죠. 합의는 됐는데, X토지에 대해서 합의는 됐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각해서, 지번을 착각해서 여기다가는 Y토지를 써놓은 거죠. 자, 그래 놓고 이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등기 들어왔을 테니까, 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Y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됐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계약이 X토지에 대해서 성립된 것이냐 Y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바로 1번은 이제 그런 경우를 하는 거예요. X토지에서 합의는 해놓고 계약서는 Y토지를 표시해놓고 Y토지를 가지고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결론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단 말이죠. 당사자의 진위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는 것은 X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또 Y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에는 Y토지로 돼 있고 Y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자,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된 걸로 인정해 주니까 아직 을을 한 사람은 X토지든 Y토지든 소유권 취득하지는 못했죠. 그럼 당연히 을은 갑한테, 야, X토지 매매, 우리가 산 것은 X토지인데 지금 잘못 왔으니까 X토지 이전 등기 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2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X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서 매수인은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 그럼 반대로 갑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X토지에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Y토지가 네 명의로 돼 있네? 그럼 이 등기는 무효니까 야, 그럼 그 등기, Y토지로 된 등기 그거 말소시켜달라 청구할 수 있겠죠. 3번이 그 얘기예요. Y토지. 그래서 매수인 명의 Y토지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면서 매도인은 Y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이제 더 나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등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물론 Y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받았겠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이 Y토지를 자,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인데, 여기선 병이 선의 악이 따지면 안 되죠. 선의 악의를 따지려면 이 매매 계약이 뭐 비지 표시라든지 통정허위 표시, 의사 표시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선악 따지는 거지. 자, 이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해놓고 등기는 Y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으니까 Y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매매 계약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원인 없이 들어간 등기다 해서 원인 무효 등기라고 그러죠. 그럼 원인 무효 등기는 우리나라 공신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든 주장, 대항할 수가 있는 거니, 자, 병은 선이라도 Y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죠. 자, 4번이 그 얘기죠. 매수인부터 Y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매매 계약은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죠. 자, 오표시 무효 원칙도 이 5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뭐 사례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